깊은 밤, 차갑도록 고요한 정막이 마을을 뒤덮었을 무렵 머리에 여러 개의 손전등을 매단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순식간에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처참한 비극은 일본 근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량 살인극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평범해 보였던 청년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잔악행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1938년 5월 오카야마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치야마 사건 혹은 도이 무츠오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8년 5월 21일 새벽 일본 혼슈 서남부 오카야마현 토마다군 베오무라와 사카모토무라 인근에서 벌어진 대량 살상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30명이 목숨을 잃은 전대미문의 참극이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도이 무츠오는 당시 21세에 불과했지만 머리에 2개의 손전등을 감고 가슴에는 자전거용 전조등을 달았으며 개조한 브라우닝 엽총과 날이 선 일본도를 들고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사건 직후 확인된 희생자만 30명, 중상자까지 더하면 마을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오카야마현은 세토네에와 맞닿아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띠어 맑음의 나라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베오무라와 사카모토무라가 자리 잡았던 지역은 해안이 아닌 산간부에 가까웠고 교통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도시 생활과 거리가 먼 전통적 풍습을 비교적 오래 유지한 채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이었던 시기라 일본 곳곳에서는 야간 정전이 잦았고 등잔이나 호롱불 외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별다른 조명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살 만큼 무심하게 지냈는데 바로 이런 환경이 도이 무츠오가 살육을 벌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5월 20일, 그는 전봇대 위로 올라가 전선을 일부러 절단하여 마을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는데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 행동이 정전이 잦은 시대상에 묻혀 누구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1917년 태어난 그는 비교적 부유한 지주의 집안에서 자라날 운명이었으나 부모와 친척들이 연달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친척들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고 결국 그는 할머니와 누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결핵으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족 탓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불길한 아이라 칭하며 은근히 기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사들의 칭찬을 받았고 상급학교 진학까지 권유받았지만 할머니가 멀리 가면 몸이 상한다라며 반대해 결국 뜻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잦은 병치레를 했으며 어쩌다 근처에 갈 일이 있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은근히 기피하는 시선에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결핵에 대한 공포와 편견은 당시 일본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고 부모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도이 역시 병을 지닌 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도이는 마을 여성들에게 집착하거나 일본 일부 농촌에서 남아있던 요바이 풍습을 실제보다 더 거칠게 활용했습니다. 요바이는 원래 합의하에 이뤄지는 일종의 반방문 문화였으나 이미 공권력이 개입해 금지 또는 자제를 권고하던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리하게 상대를 추구했고 때로는 강제적 관계를 맺으려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청년 조직인 와카모 노구미가 외지인 침입을 막고자 야밤 순찰을 돌았지만 정작 이웃집 청년인 도이에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기피하게 되었고 결핵 환자라는 소문이 도는데 병을 옮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몇몇 여성은 도이와 관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 시집가기도 어렵다는 두려움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이는 모욕감과 배신감을 거듭 느끼게 되었습니다. 1937년경 도이는 군 징병검사에서 결핵 초기 판정을 받아 병등급을 받습니다. 군국주의 열기가 가득하던 시대, 병역 판정이 높으면 가문의 영예였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애국자라며 칭송받았습니다. 반면 결핵 등급을 받은 사람은 남자로서 가치가 낮게 여겨졌고 이웃들은 역시나 쓸모없는 몸이라며 그의 수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를 경멸하던 일부 주민들은 아예 대놓고 결핵 환자라며 주변에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그는 본격적으로 무기를 구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극단적 마음을 품게 됩니다. 수렵 허가증을 얻어 총까지 입수했습니다. 화약과 탄환도 충분히 확보했고 일본도나 단검도 모았으며 마을 인근 산에 올라가
밤낮으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전쟁 시기에 들리는 총성 정도는 흔하게 여겨져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5월 중순에 이르러 그는 스스로에게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동선을 살피고 자전거로 파출소까지 왕복 시간을 측정해 봤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에는 집 안의 기록물과 서적, 신문 스크랩 등을 모조리 불태웠고 누나를 향한 긴 유서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5월 21일 새벽 1시 40분경 그는 먼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원안의 목록에 적은 집들을 찾아다니며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입니다. 머리에 단손전등과 가슴에 전조등으로 어둠을 비추면서 낡은 목조 집안으로 들이닥쳐 칼과 총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가옥은 밤새 문을 잠그지 않았고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총성과 비명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이었고 파출소나 이웃 마을에 도움을 청하러 가려면 깜깜한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선이 끊긴 상태라 전화도 먹통이었으니 몇몇 용감한 주민이 부상을 무릅쓰고 뛰쳐나가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새벽 3시 가까워서야 경찰 병력과 자경단이 도착했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마을 대부분의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망자 30명을 비롯해 중상자가 다수였고 일부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나 어린아이나 노인처럼 힘없는 이들이 대다수라 더욱 끔찍한 사륙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참한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에서 도이 무츠오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엽총을 자신의 가슴에 댄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됐고 때는 일본도와 함께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결핵으로 인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억울함과 자신을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을 응징하고 죽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누나마는 부디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당부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누나는 사건 약 1년 뒤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도이 가문은 사실상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마을 역시 여러 가구가 사라지고 남은 이들마저 슬픔과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속속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 시국이던 터라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했습니다. 결핵 환자의 반사회적 범행이 널리 퍼지면 결핵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고 전쟁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듯합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들은 피해자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거나 정확한 사망자 수를 축소해 전달했으며 몇몇 지역판 기사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 후 시간이 흐르며 치야마 사건의 잔혹성이 서서히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몇몇 추리소설이나 호러소설, 영화 등이 이 참사를 모델로 삼거나 모티브로 삼았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코미조 세이시의 미스터리 소설 팔묘촌이 이 사건을 참조했다는 설이 유명합니다. 칠흑 같은 밤에 벌어지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소재가 주는 공포감은 창작자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제공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일은 결코 소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본래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골 마을이 단번에 30명이나 되는 구성원을 잃었고 사망자 중 다수가 가정을 책임지던 젊은 가장들과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어서 경제적, 정서적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힘겹게 농사짓던 노인과 아이들만 남아 제대로 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대다수가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은 크게 쇠락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동묘지와 폐가만이 을씨년스러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치야마 사건이 남긴 의미와 교훈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큽니다. 당시 결핵은 치료가 쉽지 않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여겨졌기에 도인은 사람들로부터 지나친 편견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를 의료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배척으로 일관함으로써 그의 분노와 절망을 더욱 깊게 몰아넣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이 무츠오의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무고한 아이와 여성,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것은 명백한 악행이며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배척이 극단적 복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은 이 사건을 서서히 과거의 잔혹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일부 범죄사 연구자들은 치야마 사건을 분석하며 당대 농촌사회의 모순과 병역 제도의 문제, 결핵 공포,
그리고 지방의 폐쇄적 연대 속에서 소수자를 철저히 소외하는 메커니즘 등을 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야마 사건은 단지 한 살인마의 광기가 아니라 사회와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관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 가까이 살던 주민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꺼내길 꺼려했고, 어린 시절부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에 시달렸다는 회고도 있습니다. 1930, 40년대 당시에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돌봐주는 장치가 거의 없었기에 파국이 벌어진 뒤에도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 더욱 비극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베오무라, 사카모토무라 지역은 치야마시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어 이름과 경계가 달라졌으나 사건 발생일이 새겨진 묘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도이 무츠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해 외지인 일부가 호기심으로 찾았다가 지역 주민에게 제지를 당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렇듯 잔혹하고도 거대한 상처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부 작품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자극적인 묘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실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가려지고 사건 본질이 공포 서사로만 소비되어 버린 측면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2차 창작물로 인해 사건 자체가 더 널리 알려졌고 결핵 환자에 대한 이해나 당시 시골 사회가 앓고 있던 병폐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사법당국이 남긴 문건인 치야마 사건 보고서는 전쟁 후반기 검열을 거쳤으나 일부가 현존의 스탠퍼드 대학 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고서에는 사건 전말과 도이 무츠오가 무기를 구입한 정황, 그가 범행을 결심하게 된 심리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고 하나 한편으로는 군부의 검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일부 내용은 왜곡되거나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남아있는 기록과 현지 어르신들의 증언, 그리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복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고 많은 목격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현지를 떠난 이들의 증언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마을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지금도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입니다. 집집마다 친척이나 지인이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역사가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일부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진 낙인과 고통이 두려워 외지에서 이 사실을 묻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비극이야말로 전쟁과 질병, 그리고 편견으로 얼룩진 사회가 빚은 집단적 실패의 표본일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돌아보며 우리는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고 느낄 때 얼마나 극단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잔혹한 범죄를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예방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